광합성의 능반응. 여기는 너무 고전적인 이론 파트라 한동안 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뭔가가 기발한 어떤 이론들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도가 갑자기 확 높아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제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대로 정리를 해두게 되면 충분히 문제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뭔가를 더 나아가서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지? 먼저 그림 5-12를 보게 되면 이것은 실제 관찰된 바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니까 이것은 그냥 그대로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얘는 LHC1은 관계 1에 존재하는 광수지 복합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LHC2는 관계 2에 존재하는 광수지 복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계 1과 시토크롬 B6F 컴플렉스 그리고 관계 1 그리고 얘는 ATP 합성 요소는 요즘 이제 유행하는 단어인데 예전에는 CFO, CF1 복합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전체적인 분포에 대한 특징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림을 보면 틸라코이드가 중첩이 되어 있는 곳에 주로 분포하는 것이 관계 2가 주로 분포합니다. 반면 틸라코이드가 중첩되지 않은 표면부에 주로 분포하는 것이 관계 1이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2와 관계 1에 대한 분포 유형에 대한 것은 외요라고는 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얘는 그냥 이렇게 진화가 된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설명을 한다라면 얘는 기본적으로 기본 과정은 공부를 했을 것이니까 여기에서 CFO, CF1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페레독신이 있으면 페레독신은 스트로마 단백질인 페레독신 NADP 산화 환원 효소와 상호작용을 해서 얘가 직접 NADP를 NADPH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큰 단백질인 효소가 있습니다. 페레독신 NADP 환원 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NADPH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리가 되겠지? 자, 여기 ATP 합성요소 CFO, CF1은 왜 틸라코이드가 중첩되지 않은 표면부에 분포하느냐면 ATP 자체는 확산 계수가 굉장히 낮아요. 이것은 물질에 대한 고유한 성질에 대한 것이니까 외유하면 안 돼. 확산 계수가 낮다는 말은 굳이 듣고 이것을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돼. 알겠지? 확산 계수가 낮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용질들에 비해서 물에서 확산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ATP 합성 요소가 이 위치에 존재한다라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ATP가 사용되는 곳은 안 반응에 사용되니까 얘가 여기까지 확산되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지. 그래서 ATP 합성 요소는 표면부에 분포하고 내부에 중첩된 부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야. 또 하나가 관계 1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관계 1은 조금 전에 그림을 봤듯이 관계 1에서 전자를 받는 것이 페레독신이 전자를 받고 페레독신은 전자를 페레독신 NADP 환원 효소에게 전자를 주면 페레독신 NADP 환원 효소는 NADP를 NADPH로 환원시켜주는 거야. 이때 틸라코이드가 중첩된 지역은 페레독신 NADP 환원 효소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또한 페레독신도 사실은 끼어들 자리가 없어. 근데 페레독신이 여기에서 끼어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부위에서 페레독신이 환원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누구에게 전자를 줘야만 돼. 페레독신 NADP 환원 요소에게 전자를 줘야만 되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체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틸라코이드가 중첩된 곳에는 관계1이 분포하지 않는 거야. 관계1은 표면부에 분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틸라코이드가 중첩된 지역은 관계2가 주로 분포하는 것이고 틸라코이드가 중첩되지 않은 지역에 관계1과 ATP 합성 효소가 분포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겠지? 다음 그리고 5-13의 경우에는 관계2에 결합되어 있는 복합체가 얘는 물을 분해시켜가지고 산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산소를 만드는 복합체라 해서 옥시젠 이볼빙 컴플렉스라 해서 이름을 OEC라고 약자를 적어줍니다. 얘는 옥시젠 이볼빙 컴플렉스니까 한글로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산소 발생 복합체란 뜻입니다. 이 산소 발생 복합체는 특징이 망간을 이용을 합니다. 이 망간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가가 한 번 산화가 되면 Mg 플러스가 되게 되고 한 번 더 산화가 되게 되면 Mg2 플러스가 되게 되고 한 번 더 산화가 되면 Mg3 플러스가 되게 되고 한 번 더 산화가 되게 되면 Mg4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전자를 4개를 받아서 반응되게 되면 Mg0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망간이 Mg가 아니고 망간이니까 Mn이네. Mn. 망간이 얘는 4단계에 걸쳐가지고 산화가 되고 완전하게 반응되는 것이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한 번 사이클이 진행될 때마다 전자는 4개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의 면반응에서 이론적인 알자 반응의 모델은 4개의 전자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정리됐어? 망간은 몇 번? 4번 산화가 되게 된다. 이것이 한 사이클이다. 그래서 4개의 전자가 방출되게 된다. 그래서 이 4개의 전자를 알자 반응에서 기본 모델로 삼았다. 되겠지? 얘는 이 망간을 이용하는 복합체라 해서 OEC를 망간 복합체라 합니다. 이제 4개의 전자가 화학 모르면 그런가 보다, 물리 모르면 그런가 보다, 이건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다. 알겠지? 나도 화학 모른다. 자, 4개의 전자가 이제 기준이 된 것이니까 4개의 전자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화 환원 반응에서 물 분자는 한 분자당 전자가 2개가 들락날락합니다. 알겠지? 물은. 그래서 2개니까 4개가 되려면 물 몇 분자가 필요한 거야? 2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2분자가 산화가 되게 됩니다. 물 2분자가 산화가 되니까 산소는 한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는 4개가 여기로 전달되게 됩니다. 알겠지? 여기로 전자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 전자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반응 중심으로 갑니다. 알겠지? 또한 물이 2분자가 4개의 전자를
망간복합체에게 주고 망간복합체는 4개의 전자를 물로부터 받아가지고 반응 중심으로 주는 동안에 수소 이온은 4개가 여기로 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분자의 산소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4개의 수소 이온 양성자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림 정리가 되겠지? 난 지금 화학적 원리 한 번도 설명한 적 없지, 그지? 이게 생물이야. 화학적 원리로 설명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관찰된 현상을 그대로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대신 이 현상이 일어나려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때 에너지를 무엇을 사용하는 거야? 빛 에너지를 사용한다. 아까 했던 그 형광의 에너지의 크기만큼 이게 광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이 에너지의 크기만큼 전자가 뭐가 된다? 들뜬 상태가 바닥 상태가 될 때 이 에너지의 크기만큼 뭐가 된다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얘를 빛에 의존적인 화학 반응이라 해서 광화학 반응이라는 거예요. 물이 분해가 되는 반응인데 빛에 의존적으로 분해가 된다 해서 광분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광분해되어서 산소가 발생하고 틸라코이드 강에 4개의 수소 이온이 농축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제 정리가 되겠지, 그지? 다음. 이 그림은 조금 이따 가도록 하자. 그림 5-15에 분자 구조식에 대한 것은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알겠지? 얘는 플라스토퀴논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퀴논, 의미가 뭐지? 온. 온은 어떨 때 온을 쓴다 그랬지? 케톤의 온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케톤입니다. 케톤이 얘는 한 번 환원될 때 2개의 전자가 필요합니다. 이 2개의 전자를 동시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 하나가 먼저 받고 하나가 뒤에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받은 상태를 완전하게 환원된 상태가 아니라 해서 세미퀴논이라 합니다. 세미퀴논인 상태가 전자를 하나를 더 받아가지고 완전하게 환원되게 되면, 자, 카본이든 환원되면 뭐가 되지? 알코올이 되지, 그지? 알코올은 의미를 무엇을 사용을 해? 올을 사용하지. 그래서 얘를 플라스토퀴놀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지? 이게 정확한 화학적 명칭입니다. 플라스토퀴놀, 알겠지? 근데 우리는 이것을 표기할 때 PQ라고 표기하고 PQH2라고 표기하고 한글로 표기할 때는 얘를 산화형 플라스토퀴논이라 하고 얘를 환원형 플라스토퀴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환원형 퀴논은 이 전체가 하나의 단어야. 그래서 환원형 퀴논이라고 적었으니까 퀴논이잖아가 아니고 퀴논이 아니라는 뜻이야. 어렵나?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얘는 퀴논이 아니야, 알겠지? 퀴논이 아니고 뭐지? 퀴놀이야, 퀴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완성된 단어가 아니고 이 전체가 완성된 단어야. 그래서 환원형 퀴논은 케톤이 아니야. 환원형 퀴논은 뭐라고? 퀴놀이야. 얘는 알코올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개념을 쓸 때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 알겠지? 산화형 플라스토퀴논, 환원형 플라스토퀴논, 알겠지? 산화형 플라스토퀴논은 얘는 진짜 퀴논이다. 근데 환원형 플라스토퀴논은 퀴논이 아니고 뭐라고? 퀴놀이다, 알겠지? 우리끼리 약속이야. 화학과에게 자문을 구하면 안 돼. 정리가 되겠어? 근데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 문제가 돼 옆에 있는 화학과 놈들이 자꾸 입을 대니까 우리가 무식하다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래서 요즘은 보다 정확하게 화학적으로 표기하려고 한다. 얘를 플라스토퀴논이라고 표기하고 얘를 뭐라고 표기한다고? 플라스토퀴놀이라고 표기한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토퀴논, 플라스토퀴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우리는 화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자만 가지고 올이니까 산화화는 빨리 못 올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화학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에게는 오히려 뭐가 더 좋은 개념이야? 그렇지. 산화형 퀴논, 환원형 퀴논 확 들어온다는 얘기지. 아, 쟤는 산화된 상태고 얘는 환원된 상태네,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겠어? 개념은 진리가 아니라. 개념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념은 소통하기 위한 수단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교재에서 퀴논, 퀴놀로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고 뭐라고 표기한다고? 산화형 퀴논, 환원형 퀴논이라고 표기하는 거야, 알겠지? 답안 적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플라스토퀴놀이라고 표기해도 되고 환원형 플라스토퀴논이라고 표기해도 되고, 알겠지? 즉 환원형 플라스토퀴놀 이퀄 플라스토퀴논이 환원된 형태이니까 퀴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이 정도 했으면 됐겠어? 얘는 한번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가 2개가 필요하더라. 다음. 그리고 5-16도 마찬가지 외요가 아니다. 원리가 아니라 일어나는 일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거는 생물은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변이를 통제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알짜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인 것이지 실제 반응이 이렇게만 일어나야 되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진실이 뭘까 제발 고민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부 뭐라고? 이론적인 가설을 보고 있는 것이지 실제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두고 자꾸 사실 여부를 따지는 거 아니다. 알겠지? 얘는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알짜 반응을 가설로 설정하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인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문제를 자세하게 문제를 묻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게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이기 때문에. 이 말 이해가 되겠어? 무슨 말인지? 여기서 먼저 이제 얘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망간복합체. 다른 말로 뭐란다고? OEC란다. 알겠지? 산소 발생복합체. 이 산소 발생복합체에서 2분자의 물이 반응을 해서 한 분자의 산소가 생기고 4개의 수소이온이 농축되는 것은 설명했지, 그지? 자, 이 전자가 여기 티로신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에 티로신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전자를 주는 거야. 전자를 주면 얘가 여기로 전자를 줍니다. 여기가 반응 중심이라고 그랬지, 그지? P680은 어떤 뜻이라고 그래서 680 나노메타의 빛에 대해서 광화학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난다라고 했지, 그지? 자, 명명과 분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지들 마음대로 한다고 그랬지?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 그러면 반응 중심에서의 반응을 첫 번째 단계로 준 거야. 그러면 반응 중심에서의 반응이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은 얘는 빛을 받았으니까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 1반응인 거야.
그냥 따라 올려놓으려 해봐봐. 항상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 올려놓으려 해봐봐. 알겠지? 불교는 어떻게 한다고? 지들 마음대로 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이론에 대한 것을 정립한 사람의 생각을 지금 읊어주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제1반응을 뭐라고 봤다고? 반응 중심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제1반응으로 본 거야. 제1반응은 빛을 흡수했으니까 빛을 흡수했는데 지가 에너지가 커졌는데 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전자를 내놓겠지, 그지?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 제1반응이야. 전자를 내놨으니까 그 다음에 전자를 채우는 거야. 전자를 내놓을 때 제일 먼저 전자를 받아가는 놈이 누군지가 이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알겠지? 부처님도 모르는 사실이야. 물론 그들은 성인이고 신적인 존재니까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죽어서 만나가지고 진짜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 아니다 하면 할 말 없는 거야, 알겠지?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자꾸 들먹이는 거야. 첫 번째, 전자를 받아주는 물질 이름이 뭐라고? 페오피틴. 이놈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외우자, 알겠지? 외우가 아니고 제일 먼저 제1반응에 참여하는 산화제 이름이 무엇이었는 거야? 페오피틴이었는 거야. 알겠지? 산화제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전자 수용체가 되겠지. 그래서 화학하는 놈들은 산화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전자 수용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최초 전자 수용체 이름이 뭐라고? 페오피틴이다. 알겠지? 이봐. 그러니까 화학적 지식이 전무하더라도 정말 잘할 수 있잖아. 알겠지? 굳이 화학에 매이지 말자. 알겠지? 이제 이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더라. 되겠지? 다음 여기 관계 2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단백질 이름이 D1과 D2이다. 알겠지? 이 단백질 이름이 뭐라고? D1, D2 복합체이더라. 다음 이렇게 이제 전자를 여기 있는 반응 중심이 페오피틴을 거쳐가지고 여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플라스토퀴논이 전자를 받아가는 자리야. 플라스토퀴논이 전자를 이제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게 돼? 환원형 퀴논 혹은 퀴놀 상태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알자 반응을 표현한 것이지 실제 반응을 표현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퀴논이 이 상태여야지만 전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즉 이 상태에서 전자를 받을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전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를 이 상태가 되어야지만 전자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전자를 내놓을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전자를 내놓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반응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알겠지? 얘는 뭐라고? 그냥 이론적인 모델이다. 그래서 전자를 받아서 완전하게 환원된 상태가 완전하게 산화된다를 가정을 하고 알자 반응을 적었는 거야. 그러면 플라스토퀴놀이 완전하게 환원된 상태지. 얘가 여기 이 단백질은 조효소로서 사이토크롬 B6와 사이토크롬 F를 이용한다 해서 이 단백질 복합체 이름을 사이토크롬 B6F 컴플렉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얘가 사이토크롬 B6F 컴플렉스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얘는 먼저 완전하게 산화된 상태가 되는 거야. 퀴논. 산화가 되면 수소가 2개가 들어가지, 그지? 근데 수소가 2개니까 전자가 2개, 양성자가 2개. 전자는 하나는 철황 복합체를 거쳐가지고 얘가 사이토크롬 F로 가. 하나는 사이토크롬 B6로 가. 이때 사이토크롬 F로 간 것은 전자가 플라스토시아닌으로 가게 돼. 얘는 한 분자당 환원될 때 전자가 하나씩 참여하게 돼. 아까 플라스토퀴논은 환원될 때 전자가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얘는 하나가 필요해. 사이토크롬 B6로 간 전자는 얘는 다시 여기 퀴논 풀로 돌아와. 이때 퀴논 풀로 돌아올 때 무조건 플라스토퀴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퀴논도 받을 수 있어. 우리는 이론적인 모델을 뭐를 설정했다고? 퀴논이 받는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퀴논이 받으면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세미퀴논으로 바뀌는 거야. 이 세미퀴논이 관계 투어의 반응 중심으로부터 전자를 하나를 받고 여기에서 수소이온을 2개를 받으면 다시 퀴놀 상태로 완전하게 환원되게 되는 거야. 그동안에 전자 2개는 이렇게 하나는 흘러가고 하나는 여기로 순환되게 돼. 그동안에 2개의 수소이온이 여기로 펌핑이 되는 거야. 항상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대사를 이해한다고 그랬지? 알자 반응식. 자, 그러면 전체 반응에서 알자 반응식을 적으면 전자는 몇 개가 지금 이동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전자가 1개가 이동하는 동안에 수소이온은 몇 개가 이동하는 거야? 되겠지? 3개의 전자당 아마도 2개의 수소이온이 펌핑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동의하지 않는 생화학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떠한 시험 문제에서도 이거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하나의 전자당 수소이온이 몇 개가 펌핑이 되는 것이 진실일까요? 나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알겠지? 가장 많이 인용되는 가설이 뭐라고? 하나의 전자당 2개의 수소이온이 펌핑이 될 것이다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가설이다. 되겠지? 다음. 이렇게 이제 전자를 받은 플라스토시아닌이 얘는 유동성이 크니까 텔라코이드 강에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관계원도 마찬가지. 그러면 제1반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빛을 받아가지고 엽록소가 들뜬 상태에서 전자를 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이것이 제1반응인 거야. 이때 이제 전자를 받아주는 놈이 조금 전에 관계2의 반응 중심 P680에서 나오는 전자를 최초로 받은 놈 이름은 뭐라고? 페오피틴. 얘도 엽록소가 변형이 된 물질이야. 여기도 엽록소가 변형이 된 물질이에요. 이 엽록소가 변형이 된 물질의 이름을 엽록소 A0로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반응 중심에서 전자를 처음으로 받아주는 놈은 얘가 받아주는 거야. 얘는 이름이 뭐라고? 엽록소 A0이다. 알겠지? 이제 이 반응 중심이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여기를 전자를 채워야 되네? 전자를 누가 채워주는 거야? 플라스토시아닌이 전자를 채워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치? 여기에는 엽록소 A0는 전자를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주더란 얘기야? 페레독신으로 주더란 얘기야. 알겠지? 최종적으로 받아가는 놈이 누가 된 거야? 페레독신. 근데 페레독신은 2가지 갈래길이 있더란 얘기야. 이 페레독신 NADP 환원 효소에게 전자를 줄 수도 있고, 페레독신 NADP 환원 효소라 해도 되고, 산화 환원 효소라 해도 되고, 얘에게 전자를 줄 수도 있고, 혹은 페레독신이 여기에는 사이토크롬 B6F 컴플렉스로 전자를 줄 수도 있고, 이 2 갈래길은 조금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자. 자, 여기에서 설마 여기는 이 플라스토퀴논이라고 하는 놈이 얘가 사이토크롬 B6F 컴플렉스야.
야, 사이토크롬만 내 던져줄 테니까 받아? 던져주고. 뭐 그러진 않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얘가 여기에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고. 얘가 여기에 붙어가지고 반응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얘의 조효소인 거라고. 되겠어? 효소의 주체는 뭐가 효소의 주체야? 얘가 주체인 거야. 이것의 부속물인 조효소일 뿐인 거야. 그래서 페레독신이 전자를 사이토크롬 B6F 컴플렉스에게 준다고 맞는 문장이고 플라스토퀴논에게 준다고 맞는 문장인 거야. 대신 플라스토퀴논이 그렇지 여기에 결합된 플라스토퀴논 혹은 결합될 플라스토퀴논에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이 화살표가 여기로 가면 안 돼, 여기로 가야만 돼, 하지 말자. 이제 정리가 되겠어? 그래서 결국은 전자를 줄 때 매개하는 물질은 뭐라고? 플라스토퀴논 풀을 매개해서 사이토크롬 B6F 컴플렉스로 전자를 주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이 부분은 전체적인 거 설명하고 가자. 그림 5-22를 우리는 외우면 된다. 그림 5-22는 이제 그림 보면 이게 거짓말인 거 알겠지, 그치? 자, 아직은 초반부니까 좀 훈련 좀 하자. 그림 왜 거짓말이야?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 그림에 대한 것이 왜 거짓말인지를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 그렇지. 이게 실제야. 물론 정확히 사실은 아니겠지. 실제에 가까운 그림이야. 되겠어? 이제 우리가 배우는 실체가 뭔지 알겠어? 우리 실제 사실을 배우는 거 아니야? 이론적인 모델을 배우는 거지. 근데 뭘 그렇게 실제 사실을 그렇게 묵매하냐? 그럼 봐봐봐. 관계 2하고 관계 1하고 붙어 있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배열될 수가 없어.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 자체가 이미 거짓말인데 뭐 여기에서 더 그렇게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실제 사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냐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론적 사실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자, 이론적 사실 누가 만든 거지? 생화학자가 만든 거야. 우리는 결국 뭘 배우는 중이야? 생물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생화학자들 생각을 배우는 중이야. 생화학자들 생각을 배우는 중이니까 내가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생각은 누구만 하면 돼. 그놈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겠어? 제발 생각하지 마. 근데 생각 좀 하고 살아. 이제 조금씩 훈련됐어? 그래서 자꾸 뭔가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누가 한다고? 이론 만드는 놈들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들의 생각만 그냥 그대로 흡수하면 되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여기다가 툭 하지 말고. 자, 이런 그대로 그래서 첫 번째 훈련 뭘 하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적자. 알겠지? 자기의 생각을 개입해서 적으려고 하지 말고. 근데 지금까지 다 했던 것들이야. 관계 2. 여기에 있는 방수지 복합체 하는 역할이 뭐라고?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유도 운명이라고 하는 물리 반응을 통해 단 답지에 물리 반응 쓰지 마. 유도 운명을 통해서 에너지를 어디로 전달하는 거야? 반응 중심으로 전달하는 거야. 반응 중심은 이렇게 전달된 에너지에 의해서 전이 상태가 돼. 전이 상태가 된다 해서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뭐가 필요해? 빛 에너지가 필요해. 이때 얘는 반응 중심 이름이 P680이니까 어떤 빛이 필요한 거야? 680 나노메타 부근의 빛이 필요한 거야. 이 빛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일어나는 반응은 뭐라고? 산화 반응이야.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처음으로 전자를 받아가는 놈이 누구라고? 페오피틴이야. 페오피틴의 전자가 다음 누구에게 가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이 복합체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수송 속도가 매우 빠른 존재. 이것의 이름이 플라스토퀴논인 거야. 그래서 전자가 플라스토퀴논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반응 중심은 자기가 다시 뭐가 돼야 돼? 반응되어야만 되는 거지. 이때 누구로부터 반응되게 돼? 망간 복합체로부터 받는 전자에 의해서 반응되는 거야. 망간 복합체는 누구에서 다시 반응되는 거야? 물에게서 반응되게 되는 거야. 물은 산화가 되면서 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4개의 수소이온이 여기에 농축이 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나머지 안을 풀어도 될까? 자, 이제 얘는 두 분자의 물이 기준이 되었으니까 전자가 몇 개야? 4개. 하나의 전자당 수소이온을 몇 개를 펌핑한다고? 2개. 그러면 얘는 4개의 전자니까 수소이온을 몇 개를 펌핑해? 8개. 자, 요 화살표 요렇게 그림을 그려야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공간 이동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야? 반응은 어디에서 일어나? 여기에서 일어나. 그래서 수소이온의 펌핑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실제는.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이 전자가 플라스토 시아닌을 거쳐가지고 관계원으로 가. 여기도 마찬가지. LHC1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야?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유도 공명을 통해 반응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거야. 들뜬 상태의 반응 중심이 700나노메타의 빛을 흡수하게 되면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전자를 먼저 받아가는 놈 이름은 A0. 얘가 이제 전자가 단계적으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페레독신으로 가는 거야. 이 그림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페레독신이 누구에게 전자를 줘? 페레독신, NADP 반응 요소로 해도 되고 산화 반응 요소로 해도 되고. 알겠지? 그러면 전자가 4개니까 NADP는 2분자가 반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자의 NADPH가 합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연습을 해. 그리고 전자가 이동되는 경로는 순서대로 적을 수 있어야 돼. 관계 2, 플라스토퀴논, 사이토크롬 B6F 컴플렉스, 플라스토시아닌, 관계 1, 페레독신, NADP로 전자가 흘러가게 된다. 되겠지? 자, 항상 대사는 의가 뭐라고? 알짜 반응식이다. 알겠지? 대사의 의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알짜 반응식. 자,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의 알짜 반응식을 적어보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것들은 반응식을 적을 때 오른쪽, 왼쪽에 위치하니까 다 집어지겠지. 남는 것은 뭐만 남게 돼? 2분자의 물이 2분자의 NADP와 2분자의 NADP와 반응을 해서 1분자의 산소와 2분자의 NADPH가 되더라. 되겠지? 자, 여기에 있는 이 반응에 대한 델타 G는 추론일까? 관찰 사실일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었을 때 외요하면 돼, 안 돼? 그렇지. 이제 외요하지 마. 그렇지. 외요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좀 들리나?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을 모르니까 어디에다가 고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그냥 물음표만 찍고 보는 거지. 왜 델타 G가 플러스예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거지. 그냥 물질들에 대한 고유한 특징인 거지. 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 이 반응은 델타 G가 플러스인가 보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델타 G가 플러스니까 이 반응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이때 이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태양으로부터 제공되는 빛 에너지이더라 이거야. 근데 여기 이 광합성생물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얘가 환원될 만큼의 에너지만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빛을 더 흡수하더란 거야. 여분의 빛을 더 흡수하더란 거야. 이 더 흡수된 빛 에너지가 여기에서 4개의 수소이온을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서 8개의 수소이온을 펌핑하더란 얘기지. 그래서 빛 에너지에 대한 것이 저들은 전체가 한 놈이니까 저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뭐도 만든다고. 그렇지. 양성자 농도 기울기도 형성하더란 얘기야.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챕터 4에서 했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양성자 추진력이라 해도 되고 부동력이라 해도 되고 양성자 추진력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CF1을 통해서 ATP를 합성하더라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 이때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형성할 때 양성자를 몇 개를 농축시키더라? 12개를 농축을 시키더라. 4개는 어디에서? 물이 광분해되는 과정에서 4개가 생기고 8개는 사이토크롬 복합체를 통해서 펌핑이 일어나더라. 능동수송여에서 8개가 농축이 되더라. 되겠지? ATP가 합성이 될 때 ATP는 ADP와 무기인산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ATP로 합성이 되게 된다. 이때 여기에 있는 수소이온이 사용되더라. 이때 몇 개의 수소이온이 사용이 되어야 되느냐?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적인 가설입니다. 아마도 4개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가설입니다. 알겠지? 이게 사실 아니야. 사실일지 아닐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안 묻는다. 물어보지 않는다. 나도 이 습관이 딸들 말을 따라하는 것 같아. 안 묻는다는 말은 우리말 잘못된 거지. 묻지 않는다가 옳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건 것 같아요. 문법이 전부 영어화돼 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말은 묻지 않는다인데 안 묻는다가 되는 거지. 안 말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딸들이 말할 때 안 말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안 말한다는 말은 우리말이 없어. 말하지 않는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은연중에 말할 때 안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습관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거 정말 나는 정말 좋은 방법이었어요. 생물을 공부하다가 어렵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그냥 펜을 놓고 와 진짜 어색하네 라고 한번 말해봐. 한번 해봐봐.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면역학 공부에서 어때요? 어려워요? 라고 하면 그래요? 아직까지 나는 면역학이 어색해요 라고 얘기해봐. 그러면 상황이 바뀝니다. 근데 이게 조금 필요합니다. 노력이.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지 말고 나는 아직도 여전히 면역학이 어색해 라고 얘기해봐봐. 나는 아직도 여전히 발생학이 어색해 라고 얘기해봐봐. 그러면 발생학 교재를 볼 때 부담이 줍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내가 계속 나는 발생학이 어려워라고 해보니까 보기가 싫습니다. 그치? 심하면 면역학 책 표지만 봐도 경기를 합니다. 그지 않나? 생태학 책 쳐다보기 싫습니다. 그지? 왜? 어려우니까. 그게 아니고 난 어색해. 어색하면 뭘 해야 돼? 친해져야만 돼. 친해지려면 자꾸 봐야만 돼. 보고 싶은 거지. 나는 아직도 생태학이 어색하니까 또 봐야 되겠네. 나는 아직도 면역학이 어색하니까 또 봐야 되겠네. 가는 거지. 나는 생태학은 초도 모르겠어. 어려워.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그 부분이 드는 거지. 그래서 말은 계속 한번 써봐도 알겠지. 이것도 고민을 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래서 이제 4개인지 3개인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많이 동의를 하는 가설이 아마도 4개가 사용되는 것 같다. 이 가설의 장점이 뭐냐? 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냐면 이 장점은 그러면 이 반응이 총 몇 번 일어날 수 있어? 3번 일어날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비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을 기준에 썼을 때 물은 2분자, 산소는 1분자, NADPH는 2분자, ATP는 몇 분자? 3분자. 이들은 화학적으로 일치해야 되니까 얘는 숫자가 바뀌면 안 돼. 이 숫자는 그냥 끼워 맞춘 거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겠어? 이 가설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얘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암반응을 배우면 암반응이 켈빈 회로가 돌아갈 때 이때 ATP와 NADPH의 소비 비율이 3대 2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암반응과 사용되는 분자들의 비율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장점인데 이건 실제일지 아닐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생각하지 마. 알겠지? 그래서 생화책이든 렌즈 생화학이든 아니면 다른 생화책에서 얘를 언급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알겠지? 우리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중요한 거야. 이제 정리가 되겠어? 이제는 관심사가 전자의 흐름에 관심이 있어요. 전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이제 기본 모델은 물에서부터 출발한 전자가 이렇게 가서 NADP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전자가 흘러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광인산화 반응은 다른 말로 명반응이라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비순환적 경로라 합니다. 그러면 비순환적 경로는 페레독신이 전자를 페레독신 NADP 산화 환원 효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NADP로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반응은 산화에 의한 최종 생성물도 존재하고 환원에 의한 최종 생성물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들은 시스템이 양성자 펌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ATP도 합성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적고 있는 것은 강치욱의 생각일까 아니면 책에 있는 것일까? 그지? 근데 왜 자꾸 반박하려고 해? 하지 마. 알겠지? 그래서 자꾸 강치욱 생각이다 생각을 하니까 자꾸 반박하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고 나는 편집에서 알려줄 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스텝을 끊었던 이유가 그 다음 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적는 얘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인용해서 읊어주는 거야. 알겠지? 이때 NADPH의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관계 1으로부터 제공받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NADPH가 합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ATP 합성에 대한 것은 관계 2에서 제공받는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ATP를 합성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그들이. 알겠지? 아마 이거 처음 주장했는 사람 죽었지 싶은데, 그래서 내인데 왜 해본들 내가 말해주기 힘들지 싶은데, 내가 뭐 소원수를 익힌 것도 아니고, 제발 알겠지? 왜 하지 말자. 관계 2는 직접 ATP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매개로?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형성해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ATP를 만든다. 솔직히 나는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면 왜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렇게 힘들까? 마또한 선생님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책을 읽을 때 그냥 습득하니까 너무 편하던데 왜 굳이 이것을 자꾸 왜 할까? 왜 안 받아들이려고 자꾸 뜯을까 이거지. 그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시험 치는 사람, 시험 안 치는 사람. 시험 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내용에 대한 것을 틀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따지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 그게 아니면 굳이 이것을 긁어 넘어질 이유가 있을까? 두 번째는 뭔가 지금 이제 수업을 듣는데 기분 나쁜 거지? 저 새끼 잘난 체 많이 하네? 근데 쟤 분명히 뭔가 실수할 거야. 그렇지 않아? 되겠어 이제? 그래서 이거 그냥 내 생각 아니야. 알겠지? 내 생각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바꿀 수가 없어. 나에게 이런 것들은 질문해본들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체제대로 답해주면 돼. NADPH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누가 제공한다고? 관계 1이 받는 빛 에너지. ATP 합성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누가 제공한다고? 관계 2가 받는 빛 에너지. 알겠지? 이제 이 반응은 어쨌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환원제도 필요하고 최초 전자 공여체, 산화제도 필요해. 최종 전자 수용체. 근데 이 반응이 우리는 평형을 향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그지? 그죠? 여기에는 이 반응이 존재한다 이퀄 반대 반응도 존재한다. 이때 반대 반응이 역반응이 뭐야? 역반응이 아니라 반대로 NADPH를 산화시키는 반응이 켈빈 회로가 대표적이더라. 지방산이 합성되는 반응이 대표적이더라. 안반응을 그 중에서 대표 명사로 쓴 것이지 얘가 안반응에만 사용되어야만 되는 아니더라.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검은색의 반응과 여기는 붉은색의 반응이 속도가 같을 때는 계속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검은색의 반응이 너무 빠르면, 즉 안반응이 적게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이 물질은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 물질은 농도가 낮아지니까 더 이상 이 반응은 평형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평형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해서 여기에는 빛 에너지가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즉 무슨 말이냐면 식물이 와 지금 안반응 회로가 쉬고 있네. 아 이제 반응 충분하니까 나는 빛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커튼 쳐야 되겠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강제로 주어지는 거야. 근데 더 이상 전자를 받아갈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전자를 다른 놈이 와서 받아가 버리는 거야. 이게 산소야. 그렇기 때문에 페레독신이 빨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산소에게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얘가 여기다가 전자를 줘버리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얘를 따라가면 전자는 계속 뭐가 되게 돼? 순환되게 돼. 이것을 순환적 경로, 순환적 방인 산화 반응이라는 거야. 자, 순환되게 되면 전체에 대한 알짜 반응을 적으면 어떻게 될까? 0이 되게 돼. 1이니까. 1은 알짜 반응에서 다 지워지게 되는 거야. 이게 순환적 방인 산화 반응이야. 그래서 순환적 방인 산화 반응은 페레독신의 전자가 플라스토퀴논을 통해 사이토크롬 B6F 컴플렉스로 순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지? 플라스토퀴논에서 페레독신에서 사이토크롬 B6F 컴플렉스로 전자가 전달되는 것. 이것을 순환적 방인 산화 반응이란다. 순환적 방인 산화 반응은 산화 반응 반응은 알짜 반응이 제로니까 산화에 의한 생성물도 환원에 의한 생성물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양성자 펌핑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양성자 펌핑에 의한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ATP를 만듭니다. 비순환적 방인 산화 반응은 관계 1과 관계 2가 모두 참여합니다. 근데 순환적 방인 산화 반응은 현재 관계 1만 참여합니다. 마찬가지 ATP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성자 펌핑을 통한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형성해서 ATP를 만듭니다. 1차적인 것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자. 자, 그러면 왜 이제 이들은 이론 체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느냐면 이게 진짜 사실이야가 아니라 생물의 제1문법이 뭐라고 그랬지?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다 이지, 그지? 그래서 관계 1과 관계 2를 극단적으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다르다라고 우리 하자인 거야. 관계 1은 NADPH 합성, 관계 2는 ATP 합성. 비순환적 광인 산화 반응과 순환적 광인 산화 반응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 산화 반응에서 관계 1의 역할은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NADP의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근데 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에서 관계원의 역할은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양성자를 능동 수송시켜서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형성한 이후에 이것에 의해 ATP가 합성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한다라고 설명한 거야. 이제 이해가 되겠어 이제? 정리가 됐어?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비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에서 두 관계에 대한 역할의 차이를 적어라 라고 적어주는데 관계원은 NADPH의 합성 혹은 NADP의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관계2는 ATP의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관계원이 비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에서의 역할과 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에서의 역할의 차이점을 적어라 라고 하게 되면 비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에서 관계원은 NADP의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에서는 ATP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되겠어? 비순환적 방인산화 반응과 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은 둘 다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대신 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은 조금 전에 얘기의 시작이 무엇이었지? 현재 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이것의 농도가 너무 높고 이것의 농도가 너무 낮으니까 전자를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가 시작점이었지, 그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NADPH의 농도분의 NADP의 농도 B가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이런 조건이 되게 되면 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은 일어나고 비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은 더 많이 일어나고 비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은 줄어든다는 뜻이야. 둘은 항상 뭐라고? 동시에 일어나는데 대신 비중이 다른 거지. 얘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얘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어떨 때? NADP의 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되겠지? 예전에는 대사적으로 이해했는데 요즘은 이 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을 조금 전에 내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전자가 여기에 정체되어 있으면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전자를 가져가 버린다고. 이 엉뚱한 놈 이름이 산소라고 그랬지, 그지? 이것을 광저해, 광산화라는 거야. 그래서 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은 광저해를 막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요즘은 여기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광저해가 잘 일어나는 상황은 환경으로 본다면 음지일까 양지일까? 그렇지, 양지겠지. 그래서 양지 식물들이 그러면 양지에서 살려면 광저해에 대한 내성이 더 커야 되겠지. 내성이 더 크다는 말은 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가 되겠지. 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가 되니까 어떤 관계가 더 많아야 돼? 그렇지, 관계원이 더 많아야 되겠지. 관계원이 더 많다가 되려면 틸라코이드의 중첩률은 뭐가 돼야 돼? 낮다가 돼야 되겠지. 왜? 관계원은 어디에 존재하니까? 중첩되지 않은 틸라코이드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럼 다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양지식물, 양엽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틸라코이드의 중첩률이 낮고 관계원이 많다는 얘기야. 관계원이 많으니까 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순환적 방인산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얘는 광저해에 대한 내성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지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어? 조금 전에 생물에서 빛의 세기란 뭐라 그랬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양자 수라 했다. 알겠지? 흡수한 양자 수. 알겠지? 그래서 이때 강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파장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양자가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제 강한 빛이 주어지게 되면 엽록소의 산화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 이것을 엽록소의 과잉 산화라는 거야. 엽록소가 너무나 빠르게 산화가 되면 누군가는 빠르게 반응된다는 얘기잖아. 누가 반응되어 버린다고? 산소가 반응되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산소가 폴록사이드가 되거나 슈퍼옥사이드로 너무 강하게 반응되어 버리는 거야. 이것이 생성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폴록사이드와 슈퍼옥사이드는 강력한 독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엽록체를 손상시키게 되고 심하면 식물세포의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빛에 의해서 일어나는 저해 현상이라 해서 광저해라 명명합니다. 근데 얘는 엽록소의 산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광산화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식물세포 내에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는 카탈라제와 슈퍼옥사이드를 제거하는 SOD가 존재합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될까? 이거 풀려내야만 돼? 이거 자꾸 질문하더라고. 아니 이들 효소가 있는데 왜 문제가 되냐? 왜 문제가 돼? 이들 효소에 의해서 제거하는 속도에 비해서 생성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속도에 대한 차이야. 작용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에 대한 차이야. 얘가 일치하면 적당하고 잘 사는 조건인 거지. 근데 어느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효소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얘를 제거하지만 이들이 제거하는 속도에 비해서 빛에 의해서 생성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알겠지? 이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 이때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특히 이제 과산화수소입니다. 이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D1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관계2에 D1 단백질의
손상이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아, 파괴되잖아 이거지. 되겠어? 그래서 이들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관계가 먼저 파괴가 되는데 어디에서 먼저 드러나게 된다고? B1의 손상이 먼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 가지고 뭐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순환적 방위 인산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연결되겠어?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어쨌든 얘가 생성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지, 그지? 얘가 너무 많이 생성된 것은 엽록소가 너무 많이 산화가 되었기 때문이지. 엽록소가 너무 많이 산화가 된 것은 주어진 빛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 그러면 주어진 빛을 빨리 분산시켜버리게 되면 막아줄 수 있겠지. 그래서 광저해를 막아주는 또 하나의 기작이 이 강한 빛을 제아크산틴이 청색 광을 흡수하여 열로 발산시켜버린다. 우리는 이렇게만 딱 적으면 돼. 제아크산틴이 청색 광을 흡수해서 열로 발산시키기 때문에 무엇을 막아줄 수 있다. 광저해를 막아줄 수 있다. 광산화를 막아줄 수 있다.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얘는 왜 하필이면 청색 광일까? 이걸 자주 물어보더라고. 조금 전에 염독소가 들뜰 때 적색광은 적게 들뜨고 청색광은 많이 들뜬다고 그랬지. 청색광은 많이 들뜨기 때문에 유도 공명의 에너지를 전달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적색광은 적게 들뜨기 때문에 유도 공명의 에너지를 전달할 확률이 매우 낮아요. 이것을 적색 저하 현상이라 해. 그렇기 때문에 적색 파장의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왜? 원래부터 얘는 유도 공명의 에너지를 주지 못하고 열로 발산될 가능성이 큰 적색 저하 현상이 일어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청색광이 문제가 되는 거야. 식물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적색광을 흡수해서 열로 발산시키는 물질들을 가지고 진화한 것이 아니고 청색광을 빨리 없애줄 수 있는 물질들을 가지는 쪽으로 진화가 된 거야. 이 얘기는 답지 들을 이유가 없다. 뭐만 적어주면 된다고. 제아크산틴이 청색광을 흡수해서 열로 발산한다만 적어주면 된다. 두 번째는 엽록소가 산화가 될 때 전자가 산소로 전달되는 것만 막아주면 되지. 이때 이제 참여하는 것도 카로티노이드야. 이 카로티노이드가 비올락산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비올락산틴이 전자를 흡수하여 전자를 받아들여 안테라크산틴을 거쳐서 제아크산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전자를 소비해버리니까 산소가 폴록사이드나 슈퍼옥사이드로 반응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적어 이렇게 하진 않겠지. 만약에 적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을 통해서 광산화를 막아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제아크산틴을 이용해서 청색광을 열로 발산시켜가지고 광저해를 막아줄 수 있다. 세 번째는 비올락산틴이 전자를 흡수해서 전자를 받아들여 안테라크산틴을 거쳐서 제아크산틴으로 전환됨으로써 광저해를 막아줄 수 있다. 되겠지? 다음, 어쨌든 광저해가 일어나게 되면 일어난 광저해를 빨리 복원시키는 과정도 필요하겠지. 이때 이제 먼저 손상되는 것이 뭐라고? T1 단백질이야. 그래서 강한 빛이 주어지게 되면 T1 단백질의 합성률도 증가가 되게 돼. T1 단백질의 합성이 증가가 되게 돼. 얘는 광저해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해는 이미 일어났어. 일어난 저해를 빨리 뭘 하는 거야? 복원시키는 과정이야. 되겠지? 다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이익도 얻지만 해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지? 이게 이제 열로 발산되었을 때 문제점입니다. 열로 발산되게 되면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게 돼.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틸라코이드 막이 이때는 자 비정상적인 상태니까 유동성이 커진다 보다는 뭐가 더 좋을 것 같아? 불안정해진다. 근데 유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고 싶어 이럴 때는 비정상적이다를 강조할 때는 뭘 하면 돼?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시켜버리면 되겠지. 뭘 하면 돼? 유동성이 너무 증가되었다 이거지. 되겠지? 그래서 유동성이 너무 증가되었다. 단순하게 그냥 유동성이 증가되었다기보다 유동성이 너무 증가되었어 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막이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이 불안정해진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그러면 식물은 이것에 대한 것도 보정할 수 있는 기작이 필요하겠지. 이게 뭐가 되느냐면 우리는 세포막에 소금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지, 그지? 소금이 뭐라고? 스테롤이라고 스테롤. 세균은 소금이 뭐라고? 호파노이드라고 그랬지. 엽록체는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소금을 이용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에 또 설마 답지에다가 소금 적진 않겠지? 혹시 걱정이 소금 적으면 안 돼. 틸라코이드 막에 소금인 이소프렌의 농도 생각하면 안 돼. 틸라코이드 막에 이소프렌의 농도가 증가된다. 스테롤, 호파노이드 기능이 뭐였어? 막의 유동성을 낮춰준다. 얘도 마찬가지 이소프렌의 농도를 증가시켜가지고 막을 그렇지 안정화시킨다. 근데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유동성을 낮추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유동성을 낮춘다고 적어도 돼. 근데 불안정해지는 것을 그렇지 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안정화시킨다가 조금 더 좋은 표현이지 않을까? 근데 꼭 이렇게만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니야. 아니면 어떤 걸 적을지 헷갈려. 뭐라 하면 돼? 다 적으면 돼. 뭐라고 적으면 돼? 막의 유동성을 낮추어서 막을 안정화시킨다고 적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정리가 되겠나?
그러면 나머지 교재에 있는 것은 각자 한 번씩 좀 읽어보면 되고 148페이지. 여기에서 수치화한 전기 에너지에 대한 것은 얘는 전자가 기준이야. 얘는 우리 생물에서 만든 이론이 아니라 전기학은 물리에서 만든 거야. 물리에서는 전자를 기준에 두고 얘를 마이너스라고 표기했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커진다는 말은 전자가 많다는 뜻이야. 전자에 대한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야. 알겠지? 마이너스의 값이 크면 전자에 대한 에너지가 크다. 마이너스 값이 적으면 전자에 대한 에너지가 작다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델타 G는 얘는 마이너스 델타 E에 비례하게 돼. 이퀄이 아니고 비례하는 거야. 여기 어렵나? 이해가 됐어? G는 자유에너지니까 그대로 값을 읽어줘야 되지. 근데 E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 크면 전자에 대한 에너지가 크다니까. 마이너스가 크면 전자에 대한 에너지가 크다니까. 근데 G는 마이너스가 크면 에너지가 작다가 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E를 G로 바꾸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델타 E가 양수가 나오면 델타 G는 뭐가 되지? 음수가 되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거야. 발열 반응이 되는 거야. 델타 E가 음수가 되면 델타 G는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비자발적인 반응인 흡열 반응이 되는 거야. 힘들 때는 어떻게 하자고? 외우자. 알겠지? 되겠지? 델타 E와 델타 G는 반대야. 부호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겠지? 지금 기준 잡을 때 뭐를 가지고 기준 잡았습니까? 전자를 가지고 기준 잡았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델타 E가 양수가 되면 얘는 자발적인 반응이 되게 되고 델타 E가 음수가 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고? 비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좌표에서 그러면 이게 표준업하는 전이란 개념이야. E에 대한 개념이야. 그럼 이 값의 차이를 뭐라 하면 돼? 델타 E라 하면 되겠지, 그렇지? 되겠어 이제? 델타 E는 자 여기에 있는 얘가 환원제가 되게 되고 얘가 산화제가 되게 되면 델타 E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 산화제의 이 값에서 환원제의 이 값을 빼주면 돼. 자, 그러면 이 좌표에서 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큰 상태니까 마이너스가 큰 상태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에 대한 에너지가 작은 상태니까 플러스의 값이 큰 상태인 거지. 그러므로 밑에 있는 것이 산화제이고 위에 있는 것이 환원제가 되게 되면 산화제의 이 값에서 환원제의 이 값을 빼면 값이 델타 E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근데 역으로 얘가 산화제로 참여하고 얘가 환원제로 참여하게 되면 얘는 델타 E가 뭐가 되게 돼?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반응이 비자발적이 되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뭐가 필요한 거야?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되겠어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전자가 흘러가는 것은 자발적인 반응이니까 외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반응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은 외부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산화형 P682, 환원형 P685로 바뀌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빛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산화형 P700이 환원형 P700으로 바뀌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빛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전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갈 때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발적인 반응이니까 얘는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외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반응이 되는 거야.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알겠지? 그리고 정리는 좀 쉬었다 가자.